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에 있는 김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아이의 그 공부 의욕에 대한 것을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그 학습 클리닉을 하는데 어떤 분이 오셨더라고요. 한 중2생의 그 자녀분을 데리고 오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이 아이가 그동안 학교에서 성적이 1, 2등 하고 잘 공부를 열심히 하던 친구였는데 갑자기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한두 과목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과목이 한꺼번에 떨어지는 거죠. 그것도 좋은데 아이가 어떻든 친구들하고 예전에는 자주 만났는데 친구들 만나는 것도 꺼려지고 또 예전에 또 게임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휴식이나 이런 거 있을 때 게임을 했었는데 게임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이제 저한테 왔는데 제가 그때 어머니께 물었어요. 어머님, 이 아이가 지금 뭐가 제일 걱정이 되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성적이 제일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아이의 건강한지, 아이가 우울한지, 아이가 어떤 문제 있는지 이런 것보다도 우선 성적이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그동안 영유아 시기부터 아이를 공부를 꾸준히 관리를 많이 해주셨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아이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공부를 잘하고 이제 곧 대학 입시를 얼마 놔두지 않았는데 그 대학 입시에서 마지막 스파트를 잘 못해서 성적이 떨어질까봐 이제 걱정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머님이 생각하는 그 사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산에 올라가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이와 같이 산에 올라가서 아이를 밀어주고 끌고 가고 그러면 목표에 도달하고 길은 있고 라고 생각을 하셔서 지금 좀 아이가 말하자면 멈춰 있지만 곧 엄마가 밀어주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세상은 길도 있고 목표, 정상도 있는 그런 사회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이가 지금 있는 상황은 그런 산이 아니라 사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막은 어떻습니까? 정상도 보이지 않고요. 그렇죠? 길도 모래바람이 있으면 없어지기도 하고요. 유일하게 본인이 의지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나침판이거나 아니면 자기의 체력이겠죠. 자기가 사막을 벗어날 수 있는 체력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의 미래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정상도 있고 길도 빤히 보이고 그 길만 가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살아보셨잖아요. 우리 길이 그렇게 빤히 보이던가요? 목표한 대로 그대로 유지가 되던가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왜 아이들은 그렇게 산의 정상에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사실은 아이들은 우리 기억해 보면 길도 없어졌다가 갑자기 길이 나타나고 그렇죠? 갑자기 오아시스가 나와서 목을 치려다 보면 다시 모래바람이 있어서 숨어야 될 때도 있는 거고 그런 건데 그런 상황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그대로 그냥 밀고 나가고 그러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아이를 이제 뇌를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중2 때면 사실은 이제 한참 사춘기가 되는 시기죠. 사춘기의 뇌는 어떻든 뒤에서 앞으로 발달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크게 발달하는 게 이제 운동 좋아하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운동도 잘하잖아요. 그렇죠? 익스트림 스포츠도 즐기고 하는 것은 운동 발달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이 있죠. 그것은 시각을 담당하는 후두엽이라는 뇌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아이들이 한 페이지로 된 글로 된 것보다는 도표나 그림으로 아이들이 이해를 더 잘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사실 이 시기에 수학 문제를 보면 어떻습니까? 전부 도표로 설명되어 있거든요. 원지름, 그렇죠? 부피, 아니면 포물선, 전부 도표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시각적으로 예민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하나 이제 큰 차이는 뭐냐면 변연계가 주로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 전두엽이 아직
24세까지 지속적으로 발달하니까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니까요. 사실은 변형계에 의해서 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변형계의 판단은 뭔지 아세요? 아군이냐 적군이냐입니다. 그러니까 아군의 말이라고 그러면 뭐 공부해라고 그래도 잘 듣고 심부름해라고 그래도 잘 듣지만 적군의 말이라고 그러면 잘 안 듣겠죠. 그것은 아무리 감언이설을 한다고 그래도 적군의 말에 잘못하면은 자기한테 피해 볼 수 있으니까 안 들을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분한테 여러분이 적군입니까? 아군입니까? 그래서 제가 적군인가 아군인가 하도 궁금해서 제가 중2의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한 400명 데리고 강의를 했는데 그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아이들한테. 여러분의 엄마는 적군이에요? 아군이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잘 아시네요. 90% 아이들이 적군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엄마가 적군이라고 그러면 엄마의 얘기는 하나도 안 들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사실은 아군 근처에 쌓여 있어야지 아이가 집중력도 높고 기억력도 높고 공부 의욕도 생기는데 적군에 둘러싸여 있으면 그게 공부가 되겠습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편도체를 잘 이제 기능을 하도록 하려면 일단은 아이의 아군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아이들의 의욕을 키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의욕은 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뇌는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은 이제 본능의 뇌라고 그래가지고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공부하러 들어갔다가 나올 때 주로 뭐 때문에 나옵니까? 화장실에 가고 싶어. 그렇죠? 목이 말라. 방이 더워. 이런 거죠. 사실 그런 환경적인 것부터 일단은 충족을 시켜줘야 되겠죠. 배고픔이나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면 이 욕구는 금세 개선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안전에 관한 욕구입니다. 안전의 욕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낯설은 환경에서는 아이가 집중력이나 기억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학년이 바뀌면 어때요? 갑자기 성적이 떨어지는 일이 많죠. 또 학원을 새로 바꾸면 성과가 잘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왜 그러냐면 안전의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아이들이 왕따를 당하면 왜 공부를 잘 못할까요? 그것은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의 욕구를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안전의 욕구는 충족만 시켜주면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학원이나 선생님을 3개월이 되기 전에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3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아이는 낯익은 환경이 안전한 환경이 되고 그때부터는 아이들이 이제 집중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성적이 제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빨리빨리 너무 바꾸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감정의 뇌에서 나오는 의욕이죠. 감정의 뇌를 관리를 하려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긍정성이고요. 긍정성은 아까 말씀드렸죠. 아군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극을 받으면 제일 먼저 어디부터 가냐면 변형계부터 갔다가 전두엽으로 올라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변형계가 문지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보가 좋은 정보고 아군의 정보고 재미있는 정보라고 그러면 전두엽으로 많이 보내고요. 그것이 적군의 정보고 불쾌한 정보고 싫은 정보라고 그러면은 공부를 많이 해도 전두엽으로 넘기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많은 양을 흡수하고 부모님이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 아이는 전두엽으로 조그만 정보만 가지게 되니까 결국 아는 것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변형계의 긍정성을 관리하는 것이 좋고요. 또 선생님도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어야지 선생님 말이 쏙쏙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교나 선생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정서적인 안정이죠. 예를 들어 어머님이 이제 아이를 보고 있는데 아이가 컴퓨터를 하고 있어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이는 사실은 곧 숙제를 해야지 생각하고서 이제 곧 마치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그걸 참지를 못하죠. 그래서 개입을 해요. 그래서 야, 너 숙제 안 하고 무슨 게임을 하고 있어? 그러면 아이는 어떨까요? 기분이 상당히 나쁘겠죠. 근데 그 기분 나쁜 아이가
하루 종일 기분 나쁜 아이도 있고요. 어떤 아이는 5분 만에 기분이 좋아져서 바로 공부를 시작하는 아이가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아이가 공부 의욕이 있는 아이일까요? 결국은 두 번째 아이죠. 그러면 두 번째 아이는 어떻게 길러진 걸까요? 사실 뇌과학적으로 얘기하면 감정은 90초간만 유지가 됩니다. 그건 뭐냐? 1분 30초 동안만 감정이 있다가 다른 감정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감정이 하루 종일 그렇게 기분 나쁠까요? 그것은 부모님들이 예를 들어서 혼냈다가 뻘쭘하잖아요. 거기다 또 격려하고 칭찬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감정을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럼 기분 나쁜 감정은 어때요? 점점 나빠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점점 나빠지면 회복하기는 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한테 좀 화내더라도 곧 이렇게 마치 기분을 바꿀 수 있는 시도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가가지고 야 너는 이 행동은 잘못됐지만 너는 진짜로 좋은 놈이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거죠. 너는 진짜로 좋지만 행동만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해요? 자기는 좋은 놈이니까 지금 행동이야 바꿀 수가 있는 거니까 기분이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또 아이한테 그런 걸 가르칠 수도 있죠. 심호흡을 좀 한다든지 재미있는 음악을 듣는다든지 또 뭐 새로운 이미지, 평화스러운 이미지를 떠오른다고 그러면 아이가 기분 조절이 될 겁니다. 사실 그런 것을 3세 때부터 사실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특히 그런 감정 조절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지 아이가 의욕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변형계가 안정화되고 긍정성을 가질 때 아이들은 집중력이나 기억력 뭐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아이의 뇌를 보면 사실은 전두엽이 제일 먼저 발달을 하고요. 24세까지 지속적으로 발달합니다. 전두엽은 뭐를 먹고 사냐면 경험을 먹고 삽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한번 걸으려면 몇 번을 넘어지는지 아세요? 과학자들이 조사를 했답니다. 1000번에서 2000번을 넘어진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1000번 이상 넘어지지 않는 아이들 중에서는 걷는 아이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어때요?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걷게 하기 위해서 보행기도 사용하고 뭐 연습도 시키고 하지만 그게 소용이 없다는 거죠. 결국은 자기가 시행착오하고 경험해 봐야지 그것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두엽을 발달시키는 방법은 아이가 시행착오하는 것을 말하자면 북돋아 줘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위축되지 않게 관리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내내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발달을 하는 것이 측두엽입니다. 측두엽은 언어를 담당하는 뇌죠. 초등학교 저학년 때 누가 1등해요? 국어 잘하는 아이들이 1등하죠. 책 많이 읽는 아이들이 1등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시기에 언어의 뇌가 발달하기 때문에 언어 경쟁력이 있는 아이들이 성적을 잘 보는 거죠. 이런 아이들이 수학도 잘할까요? 수학도 사실 잘해요. 초등학교 저학년 수학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스토리텔링 수학이죠. 그렇죠? 요즘 이제 그 국가에서 그것을 도입을 했는데 스토리텔링 수학이라는 건 뭐냐면 영희가 사과를 바구니에다 5개 넣었다. 철수가 바구니에다 배 5개를 넣었다. 엄마가 사과 2개, 배 2개 꺼냈다. 몇 개가 남았을까요?가 이제 말하자면 스토리텔링 수학입니다. 영희와 철수와 엄마의 스토리를 5 더하기 5 빼기 4로 치환하는 것이 수학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머님들은 뭐를 수학이라고 생각하세요? 5 더하기 5 빼기 4는 6이라는 게 수학이라고 생각하죠. 그것은 수학이라기보다는 연산, 수학 중에서 아주 일부분에 속합니다.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 되는 것은 사실은 그 스토리를 취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스토리텔링 수학을 저학년 때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두정엽이라는 부위가 발달을 합니다. 두정엽은 수학적 추상력과 공간지향력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정엽이 발달을 해야지 아이들이 이제 수학을 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어떤 아이들이 생기냐면 수포자라는 아이들이 생겨요. 수포자가 뭔지 아세요? 수학을 포기하는 아이들이죠. 이때 아이들은 수학적 추상력이나 이런 것들이 뇌가 발달하지 않는 아이들은 수학을 잘 못하게 되고 그러면 어때요? 좌절하니까 수학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처럼 수포자가 많은 나라가 없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문과 체질인 나라가 없답니다. 왜 그럴까요? 일찍 수포자를 만들어서 그래요. 사실은 아이들이 2, 3학년 때 미리 4학년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수학의 뇌가 아직 발달하지 않은 시기에
그 수학적 추상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를 풀으니까 어때요? 아이들이 이해하기보단 외우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어떤 아이들은 그 외우지도 못하면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포자가 미리 생기는 거예요. 이 상황일 때. 그러면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빨라요. 야, 너는 문과 체질인가 봐. 너 앞으로 수학하지 말고 영어하고 수학만 해. 아니요, 국어만 해. 그러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아이들은 졸지에 사실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수학을 잘할 수도 있고 수학적 능력을 발휘해서 이과 갈 수도 있는 애를 갖다가 문과로 딱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문과 체질의 아이를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행학습이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어떻든 간에 뇌가 부분적으로 다 발달을 하기 때문에 6학년 그 사이 동안은 일찍 2, 3년 일찍 예를 들어서 선행학습을 하는 것은 뇌 발달에 맞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효율성이 오히려 떨어진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시기는 뭐가 효과가 있냐면 선수학습이라는 게 효과가 있습니다. 선수학습이라는 게 뭐냐면 2단계의 문제를 잘 푸는 아이들은요. 조사를 다 해봤더니 선행학습도 아니고 예습과 복습도 아니고요. 1단계를 확실히 했던 아이가 2단계를 잘 풀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게임 하실 때 그런 경험 안 하세요? 게임은 어때요? 1단계를 클리어하지 않으면 절대 2단계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머님들은 어떠세요? 1단계 문제를 다 안 풀었는데 2단계, 3단계 문제 자꾸 주죠? 왜 그럴까요? 마음이 급하시니까. 근데 1단계를 완벽히 풀어야지 2단계를 잘 풀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수학습을 오히려 더 부모님들이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뇌를 자녀분의 뇌를 바꾸려면 어때요? 2, 30년은 걸립니다. 그래서 뇌 바꾸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해서 그 컴퓨터의 전기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관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신경전달 물질은 50개 이상 되지만 한 3개 정도가 아주 대표적입니다. 도파민이라는 게 있는데요. 도파민은 뭐냐면 아이가 의욕을 부리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어떤 걸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도파민이 생기면 지칠 줄 모르고 아이가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호르몬이죠. 이 도파민은 어느 때 높아지냐면 새로운 것을 볼 때 높아져요. 그러니까 사실 새로운 것이 지속적으로 제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재밌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흥미로워야 돼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평범한 것보다는 자기보다는 좀 수준이 높은 것, 좀 도전할 만한 과제를 자꾸 제시를 해야 돼요. 또 중요한 게 있죠. 하나는 뭐냐면 칭찬이나 격려, 보상을 받아야지 도파민이 높아집니다. 또 이 도파민은 혼자 해야지 생기고요. 성취감을 느껴야지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를 위해서 노력한 적 있으세요? 사실 별로 노력 안 하죠. 하지만 게임 개발업자는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게임을 한번 보실까요? 재미있죠. 새로운 것들이 자꾸 제시되죠. 어때요? 1단계, 2단계 계속 높은 단계를 제시합니다. 어때요? 사이버머니 또 혼자 하죠. 그리고 게임짱 성취감도 느낍니다. 사실 공부를 그렇게 하면 아이들은 지칠 줄 모르고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파민을 높이도록 부모님들이 공부를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로토닌이죠. 아까 정서의 안정이 아이들한테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 세로토닌은 정서의 안정을 담당합니다. 세로토닌은 특징적인 게 부모님이 관리하기가 좀 쉬운 장점이 있어요. 햇빛을 보면 높아지고요. 운동을 하면 높아지고 또 특정한 음식을 먹으면 세로토닌이 높아집니다. 제가 햇빛을 보고 운동을 하고 잠을 충분히 자면 그 세로토닌이 높아진다고 그러니까 어떤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재우고 하루 종일 바깥에서 놀게 하면 세로토닌이 높아지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세로토닌의 특징은 어느 정도 높아지면 더 이상 높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햇빛을 받게 해야 되고요. 적당히 잠을 잘 자게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음식에서는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트립토판이 많이 든 음식이 좋아요. 바나나, 우유. 그랬더니 어때요? 바나나 우유 먹으면 되겠죠? 그것은 바나나 맛 우유니까 그건 안 되고요. 바나나 우유 따로 먹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두부에 있는 콩류, 그 다음에 견과류,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것이 또
그 등푸른 생선 같은 것이 이제 대표적인 음식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먹이셔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또 세로토닌은 철분이 그 말하자면 이 전구 효소로 이제 기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결핍성 빈혈이 있으면 세로토닌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결핍성 빈혈이 있는 아이들은 어때요? 산만하고 뭐 흙 집어먹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특히 사춘기나 성장기 아이들은 철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니까 특히 정크푸드에는 철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철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이런 무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시게 되면 아이를 이제 의욕을 가진 아이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의욕을 가진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 한번 보시고요. 다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세요. 이를 끝까지 말을 마무리 질 수 있는 끈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친구들이 많습니까? 공부하면서 즐거워합니까? 아니면 공부하다가도 이것저것 찾기 위해서 백과사전 같은 거 잘 찾아요? 아니면 내일이 갑자기 시험이에요. 쪽지 시험이에요. 그러면 밤새 어떻든 공부 열심히 합니까? 이런 거죠. 이제 말하자면 적응력이죠. 그리고 새로운 것을 계속 흥미 있고 새로운 것을 찾아갑니까? 여러분은 여기에 몇 개나 해당이 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기에 5개 이상 해당되면 그 아이는 확실하게 명문대학을 가는 거고요. 여기 2개 이하로 해당이 된다고 그러면 공부 의욕이 없는 거니까 공부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욕이 없는 경우에는 의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상 신호를 발견을 해 주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요즘 두통하고 복통 아이들이 많이 오죠. 예, 그게 말하자면 의욕이 없다라는 사인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일, 예를 들어서 컴퓨터 하는 일 자체도 재미없어 하는, 안 하는 이런 일이 있고요. 또 친구가 없어지고 학교에 안 가려고 그러고 또 성격이 변하고 한두 과목이 아니라 여러 과목이 떨어지고 그러면 사실 의욕부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한두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 그러면 아이들은 의욕부진을 위한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의욕을 높이는 그 음식도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것이 이런 음식들이죠. 그래서 음식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러한 의욕이 없는 아이들을 갖다가 어떻게 교육을 하면 아이들이 의욕을 생기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4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존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꿈, 그리고 유능감, 회복 탄력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존감이죠.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이제 어떤 욕구가 생기냐면요. 이게 이제 매실로의 욕구의 이제 피라미드라고 하는 건데 생리적인 욕구나 안전의 욕구는 어때요? 충족만 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저학년 때 부모님들이 이것만 관리를 해주면 해결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애정의 욕구나 존경의 욕구나 자아 실현의 욕구는 어때요? 부모님이 충족시키기가 어렵죠. 이것은 내적 동기가 생겨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충족만 되면 끝이 아니라 끊임없이 아이가 갈구를 하는 거죠. 히딩크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죠.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아 실현의 욕구는 끊임없이 필요로 한다는 거죠. 아이들이 공부를 끊임없이 하려고 하면 최소한 이렇게 애정의 욕구, 존경의 욕구, 그 다음에 자아 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쪽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아이를 해줘야 되고 이것은 결국은 외적 동기, 뭐 예를 들어서 상이나 아니면 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육하기보다는 사춘기 아이들이 어때요? 그 동기의 뇌가 기능이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적 동기를 키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적 동기라는 게 어떤 걸까요? 뭐 자기의 꿈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어떤 유능감이라든지 자기가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 이런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극을 해서 사실은 남이 하는 공부가 아니라 자기가 하는 공부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있어야 되겠어요? 꿈이 있어야 되겠죠. 꿈이라고 하는 것은 장점이 뭐냐면 아이들이 슬럼프에 빠지거나 장애에 부딪혔을 때 넘어갈 수 있는 장기적인 그런 지향할 수 있는 그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꿈입니다. 아이들이
사막에서 헤맨다 하더라도 꿈이 있으면 다시 방향을 잡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목표가 단순히 100점 맞는 게 목표라든지 대학 들어가는 게 목표라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100점을 맞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다음부터 목표를 잃어버리고 허망해지는 겁니다. 100점을 못 맞으면 어때요? 또 실망하는 거죠. 목표를 도달하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목표가, 꿈이 예를 들어서 인류에 어떤 도움을 주는 과학자가 꿈이라 그러면 뭐 100점 못 맞아도 다음번에 맞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 대학 못 들어가도 저 대학을 가서도 과학자가 될 수 있는 꿈은 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꿈이 있으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혹은 실패를 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에너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꿈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빌 게이츠하고 스티브 잡스가 있죠. 이 두 사람들은 꿈을 통해서 세계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교육 방식은 달랐죠. 빌 게이츠는 어떻습니까? 그 변호사의 아버지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상당히 또 유태인 교육도 받았다는, 유태인 교육은 아주 체계적이고 그런 교육이거든요. 빌 게이츠가 중학교 때 컴퓨터에 필이 꽂혔어요. 그래서 맨날 컴퓨터만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이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 컴퓨터 하는 건 좋다. 그건 네 꿈이고 나도 네 꿈에 동참한다. 하지만 그 꿈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된다. 그게 뭘까요? 학습 스케줄, 오늘 해야 될 과제, 그리고 이분이 뭘 중요시했냐면 독서를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에 읽어야 될 책 양, 이것을 지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것만 하면 네가 밤새 컴퓨터를 하든 허락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그 명문 고등학교에 갔고 미국 사람들도 부러워하는 하버드 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중퇴를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아버지가 허락을 했어요. 왜 허락을 했을까요? 이 아이의 꿈은 뭐냐면 컴퓨터의 어떤 세계를 변화시키는 어떤 컴퓨터의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꿈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꿈하고 같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하버드 대학 나오고 안 나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지금 너가 가서 사업을 해서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중퇴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그래서 허락을 했습니다. 사업 자금까지 대줬죠. 그래서 세계적인 사람이 된 겁니다. 아빠하고 아이하고 꿈이 같았던 거죠. 스티브 잡스를 한번 볼까요? 스티브 잡스는 어떻습니까? 빌 게이츠하고는 전혀 다른 환경이었죠. 스티브 잡스의 원래 부모님들은 어때요? 대학원생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대학원생들은 학력도 높고 상당히 아주 높이 보죠. 그리고 머리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키울 입장이 안 됐으니까 양부를 했는데, 양부가 대학 나왔으면 좋았는데 대학을 나오지 못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부모님들이 뭐라고 의뢰를 했냐면, 이 아이를, 스티브 잡스만은 대학을 나오게 해달라고 해서 입양을 했습니다. 그랬으니 어때요? 이 양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스티브 잡스는 자기보다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최소한 개입을 안 한 거죠. 개입을 가능하면 안 하고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만을 제공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부품이 필요하다 그러면 컴퓨터 부품 찾아다가 줬고요. 스피커를 잘 못 설치하겠다 그러면 자기 스피커 만드는 건 모르니까 친구한테 불러가지고 걔의 스피커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했어요. 그 대신 자기가 잘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설계 같은 걸 잘했거든요. 그것은 또 확실하게 스티브 잡스한테 가르친 겁니다. 현장 교육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방목을 한 거죠. 가능하면 개입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학교 성적이 바닥이겠죠. 초등학교 때 바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성적이 바닥이면 부모를 모시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가 여러 번 불려가 나갔습니다. 그때마다 부모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나는 스티브 잡스의 꿈을 갖다가 성취하게끔 조력하고 싶다. 근데 지금 이 학교의 체제는, 이 학교에서 달달달 외우게 하는 이런 지식 전달의 이런 데서는 아이의 꿈을 키우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성적이 바닥인 거에 대해서 나는 개의치 않는다. 나는 끊임없이 아이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이하고 아빠의 꿈이 같았다라고. 이렇게 꿈이 같으면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유능감이죠. 사실 꿈만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허망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어떤 것들을 이룩하려면 유능감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면 제가 초등학교 때 꿈이 뭐였는지 아세요? 만화가였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생대회 때가 제가 장려상을 탔어요. 그때부터는 저는 만화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열심히 그렸죠. 그러다가 중학교가 됐는데 제 글이 교지에 실렸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야, 나 글을 잘 쓰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이 독서 클럽도 만들어가지고요. 책을 무지무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문고판이라고 그래서 아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책이 유행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문고판을 읽으면서 독서 클럽을 만들어서 다른 친구들하고 교류를 했죠. 그러니까 어때요?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문예반에 들어서 말하자면 시화전도 열고 그다음에 그 문학의 밤도 열고 글도 열심히 썼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대학 교수 되는데 도움을 많이 줬다는 거죠. 제가 그 글 쓴 것 때문에 논문을 잘 쓰니까 대학 교수 했으면 좋겠다는 교수님들이 생겨서 대학 교수가 됐고요. 대학 교수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논문을 잘 쓰니까 어때요? 자꾸 높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장도 되고, 또 병원장을 할 때는 어때요? 직원들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하는데 그때 읽었던 책들이 다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때 제가 열심히 내가 유능감을 가지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게 실제적으로 제 몸에 중요한 무기가 돼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큰 힘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뭐를 좋아할 때 열심히 하게 놔두셔야 돼요. 그것을 밥 벌어먹기 어렵다고 못하게 한다거나 그러면 그부터 아이들은 좌절감을 느끼고 사실 꿈이라는 건 자꾸 변하잖아요. 제가 만화가가 꿈이었다가 문학가가 꿈이었다가 의사가 꿈이었다가 그 다음에 대학 교수가 꿈이었다가 지금은 어때요? 우리 부모 교육을 잘 할 수 있는 구루가 제가 꿈이거든요. 이렇게 꿈이라고 하는 건 변합니다. 근데 그 꿈꾸고 열심히 하고 했을 때 익혀놓은 그런 지식이나 그런 유능감들이 삶에 많이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유능감이 중요하다는 거죠. 또 아이들이 슬럼프에 빠지는 일이 많겠죠. 스트레스에 빠지는 일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도와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걸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긴장을 하면 어때요? 집중력이 높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자,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어때요? 스트레스나 긴장이 약하고 적당하니까 어때요? 학업 성취도가 더 높아지죠. 사실은 공부를 더 잘합니다. 집중을 하면. 제가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제가 어떤 방송을 하는데 초등학교 아이가 혼자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어요. 그 아이한테 혼자 공부를 하게 하고 관찰 카메라를 이제 봤거든요. 그랬더니 60분 동안 공부를 하는데요. 처음 20분은 100% 집중력이 유지하다가 60분 정도 되니까 반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하나 했죠. 20분마다 엄마를 투입했어요. 그래서 20분 딱 공부하고 났을 때 엄마가 딱 들어가서 등을 딱 두들겨주고 야 오늘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딱 했어요. 그랬더니 40분 동안 집중력이 딱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 40분 됐을 때 똑같은 행동을 하면 어때요? 감시하다고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가 공부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과를 딱 깎아다가 줬어요. 그랬더니 60분 동안 집중력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이들을 방목한다라고 하는 것은 방임하고는 틀립니다. 방목한다 하더라도 방임이라고 하는 것은 관심이나 애정이나 이런 게 없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아이들이 공부에 대해서 관심이나 애정이나 긴장을 해야지만 아이들은 공부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최소한 개입한다 하더라도 아이가 공부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공부에 대해서 긴장을 하고 공부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줘야지 그 아이가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나쁜 부모는 방임하는 부모입니다. 그 다음에 나쁜 부모는 물론 너무 많이 개입하고 잔소리 너무 많이 하는 부모긴 하겠지만 어떻든 간에 아이가 공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부모는 최소한 개입하는 부모가 되는 것이 아이를 위해서 좋다는 거죠. 하지만 아이가 스트레스가 너무 빠지면 어때요? 좌절하겠죠. 그럴 때는 회복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방법을 부모님들 알아야 되겠죠.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결국은 감정 조절을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숨을 한번 쉰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기분 나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키워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음식입니다. 힘들수록 잘 먹어야 됩니다. 입맛 없다고 라면만 때우고 그렇게 하면 아이들은 더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슬럼프에 빠졌을수록 슬로우 푸드, 영양소가 좋은 음식들을 먹이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이가 힘들었을 때 안식처가 가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부모님이 아군이 돼야 돼요. 그렇죠? 가족들이 전부 적군이라 그러면 거기서 안식처를 느끼겠을까요? 결국 느끼지 못하겠죠. 그런 아이들은 어때요? 친구나 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안식처를 느낄 겁니다. 엄마가 안식처가 돼야 되는 거죠. 저도 어렵고 힘들고 실패하고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찾는 게 뭘까요? 엄마 밥이에요. 엄마가 야, 너 왔구나. 그렇죠? 식사 아주 푸짐하게 해줄 때 그때 힘이 나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부모님들이 아이의 아군이 되면서 안식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다 똑같지는 않죠. 그렇죠? 이렇게 회복 탄력성도 있고 유능감도 있고 또 꿈도 있고 또 자존감도 있어가지고 아이가 잘 자란다 하더라도 공부 스타일이 다릅니다. 제 첫째 아이하고 둘째 아이를 생각을 해보면 공부 스타일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 첫째 아이는 어떤 아이였냐면 혼자 공부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학원 강의도 잘 듣고요. 그리고 이 청각학습자여가지고요. 선생님 말하는 거 아주 잘 들어요. 책 이제 노트도 잘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혼자 공부할 수 있고 학원으로 공부가 다 됐겠죠. 또 청각학습자니까 어때요? 강의나 아니면 노트나 참고서, 책으로, 교과서로 다 해결이 됐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얘가 이제 뭐 어떻든 공부도 잘하고 의과대학도 들어가고 지금은 이제 대학병원 이제 이 레지던트로서 이제 뭐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성공하는 아이가 학습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둘째 아이한테도 똑같은 것을 적응을 한 거죠. 똑같은 선생님의 똑같은 학원에 똑같은 프로그램에 똑같은 시간표를 적용했어요. 둘째 아이한테. 그런데 어때요? 둘째 아이는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못됐구나. 그래서 방법을 달리했어요. 우리는 여태까지 최고의 학습법, 최고의 선생, 최고의 학원 이런 것들을 최고의 참고서 이런 것을 찾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얘 아이한테는 최고인지 몰라도 저희 아이한테는 최고가 아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그런 경우를 당한 거죠. 그래서 둘째 아이는 그래서 바꿨죠. 엄마나 제가 좀 가르쳐 주고요. 필요하면 선생님을 붙였어요. 선생님 붙일 때도 잘 가르치는 선생님보다는 아이가 좋아하는 선생님 붙였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어서 자꾸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교재도 시청각 교재, 뭐 인터랙티브하게 컴퓨터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각적인 자극을 많이 주게 하고요. 또 아이가 자기 스스로 표현하게끔 하는 걸 했더니 아이 성적이 그 다음부터 쏙쏙 올라가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아이들은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차이가 났느냐?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그 핸드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전혀 안 바꿔요. 왜 그럴까요? 오래되고 그 다음에 이 익숙한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바꿔요. 근데 둘째 아이는 새로운 걸 좋아하니까 맨날 바꿔요. 6개월마다 바꿉니다. 떨어뜨리든지 물에 빠뜨리든지 어떻든 바꾸게 해놔요. 그렇죠. 첫째 아이는 청각학습자니까 학원 공부를 잘 듣지만 둘째 아이는 과외나 오기 엄마가 가르치는 거 훨씬 효과적이고 첫째 아이는 예를 들어서 한 시험 2주 전에 제가 너 시험 공부하고 있어? 그러면 어때요? 이미 4주 전에 공부하고 있어요. 둘째 아이한테 딱 얘기하면 지금 엄마 혹은 아빠 왜 벌써부터 공부하라고 그래 하면서 딱 노려봐요. 아직 2주나 남았는데 1주 전에 해도 늦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 이러는 거죠. 순발력이 있기는 해요, 걔가. 그래서 당일치기 이런 건 잘하거든요.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런 아이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 차이는 뭐가 그럴까요? 여기 보시다시피 뇌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좌뇌가 발달한 아이들은 규칙을 잘 지키고요.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부하고 이런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청각학습자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빌 게이츠처럼 시간표 이런 것들을 잘 부모님들이 짜주면 잘 나가는 아이들이죠.
하지만 우뇌가 발달한 아이들, 감성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창의력이 뛰어나고 순발력이 있고 융통성도 좀 있고 시각적인 게 발달한 아이들은 어떻겠어요? 그런 아이들은 그 스티브 잡스처럼 예? 현장 교육도 좀 하고 재미있게도 하고 또 뭐라 그럴까요? 자존심도 좀 세워주고 무시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하면 이 아이들은 잘해야죠. 그러니까 칭찬을 해주면 오히려 이제 잘하는 아이들은 좀 우뇌형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스타일을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 스타일은 뭐 좌뇌하고 우뇌를 이제 구분할 수 좀 있겠죠. 그렇지만 똑같은 좌뇌도 어떤 아이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저하고 제 아들 아이하고는 같은 좌뇌예요. 근데 같이 텔레비전을 보면 어때요? 드라마를 보면 저는 눈물을 흘려요. 근데 제 첫째 아이는 눈물을 안 흘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감성적인 아이가 있고 이성적인 아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감성적인 아이들한테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고요. 또 이성적인 아이한테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성적인 아이한테 함부로 칭찬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엄마를 무시하죠. 왜 그런 거 가지고 칭찬해? 그리고 무시를 하지만 감성적인 아이한테는 어때요? 건조하게 칭찬을 하면 효과가 없겠죠. 마음을 담아서 칭찬을 하면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대개 이렇게 4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처럼 이성 좌뇌형 아이들은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이런 아이들은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부하는 아이들이고요. 이 아이들은 시간표 관리만 잘해줘도 열심히 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청각학습자들이 많으니까 혼자 공부하게 하는 게 상당히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감성자뇌형 아이들이죠. 감성자뇌형 아이들은 조금 그 리더형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목표를 지향하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벽보에 이름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초등학교 한 4학년 때 공부를 시작한 이유가 선생님이 그 우등상은 2명한테 주는데 금메달을 딱 보여주면서 이거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 타고 싶어서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성취 욕구를 자극해야 되고요. 리더 역할을 하면 상당히 잘하는 스타일이죠. 이성우뇌형은 어떨까요? 좋아하는 것을 주로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칭찬을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좋아하고요. 또 돈에 대한 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돈을 잘 모으는 뭐 또 그런 특징이 있죠. 창의력이 뛰어나고 이런 아이들은 예습이나 새로운 과목들을 좋으면 아주 열심히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과목부터 이제 시작하는 게 좋죠. 감성운행 아이들은 관계를 중요시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남을 챙기느라고 자기가 공부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를 중요시하는 거죠. 제 친구 중에 노트 필기를 아주 잘하는 아이가 있는데 걔는 다음 날이 시험인데도 친구가 빌려달라고 하면 노트를 빌려줘요. 다음 날은 어때요? 노트를 막상 작성한 아이는 제시를 걸리고요. 빌려간 아이는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너무 여러 명이 같이 공부하면 어떻게 했어요? 남 챙겨주느라고 공부를 못하겠죠. 그 대신 한두 명하고 같이는 잘하는 스타일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칭찬을 아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도와주는 것이 훨씬 돋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성자뇌형 아이 같은 경우에는 목표나 과제, 계획이나 규칙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조용하고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예습보다는 복습이 좋고요. 또 감성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좀 식사를 한다든지 또 보드게임 같이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하는 게임이라든지 이런 감성을 키워주는 노력도 해줘야 되죠. 이런 아이들을 갖다가 집단에 바로 넘기면 어때요? 위축이 돼서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오히려 좀 친구를 좀 불러들여서 소집단에서 시작해서 자꾸 사회성을 높여주는 게 좋습니다. 감성자뇌형 아이들은 어떨까요?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목표를 분명히 하고요. 기대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욱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화날 때는 좀 화를 확실히 풀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이 아이들은 경쟁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좀 경쟁을 좀 시켜도 잘하는 아이들이죠. 그리고 이 아이들한테 지침을 줄 때는 3단어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너 몇 페이지 어떻게 해? 괜히 설교하고 그러면 이 아이들은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줘야 되고요. 복습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스티브 잡스 같은 이성훈 회원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아이들한테 너무 부담스러운 목표를 주면 이 아이들은 게을러집니다. 그러니까 할 만한 목표를 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도전의식을 자극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문제도 조금 어려운 문제를 주는 게 좋고요. 이 아이들은 보상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칭찬을 하는 게 좋고요. 또 꾸중을 할 때는 논리적으로 해야지 잘못 꾸중을 하면 원망을 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꾸중을 상당히 논리적으로 해야 되고, 또 미리 말하자면 준비를 안 하는 스타일이니까 과제물이나 숙제 같은 건 미리미리 부모님들이 좀 챙겨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집중하는 시간이 좀 짧아요. 그래서 이 좌뇌형 아이들이 좀 60분간 하면 얘라는 아이들은 30분이나 40분 단위로 스케줄을 좀 짜주시는 게 좋죠. 그리고 예습을 상당히 좋아하니까 예습을 좀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친구랑 같이, 혼자서 공부하는 건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랑 같이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감성우뇌형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이 아이들은 꿈이 많은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크게 세우면 크게 세울수록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좋고요. 또 분위기가 좀 업다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좀 띄워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칭찬하는 게 좋고요. 그 대신 아이가 좀 규칙을 지키거나 이런 건 못해요. 그러니까 규칙 지키는 것을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규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주기적으로 결과나 이런 것들을 피드백을 해서 게을러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고요. 또 텔레비전이나 이런 걸 보면서 빈둥거리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게을러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 아이들은 기가 죽으면 잘 못합니다. 그래서 기 죽이는 일은 하지 않으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아이들이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욕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의욕이 있으려면 결국은 부모님이 대신 어떤 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해결사 역할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저는 부모님은 스파링 파트너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스파링 파트너의 철칙이 뭔지 아세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선수 대신 스파링 파트너가 뛰는 일은 없죠. 그렇죠? 절대 지지만 하지 대신 뛰는 일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떠했습니까? 꿈이 같다는 겁니다. 스파링 파트너의 꿈은 뭘까요? 아이가 챔피언이 되는 거죠. 선수의 꿈도 챔피언이 되는 겁니다. 대개 부모님들은 대개 안정되고 그 다음에 위험 관리가 된 직업을 꿈으로 갖기를 원하고요. 그걸 꿈꾸는 거죠. 하지만 아이는 조금 모험스럽고 위험이 있기는 하지만 도전할 만한 꿈을 꾸는데 대개는 거기에 맞춰주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꿈이 다르니까 갈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꿈을 가능하면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처럼 꿈을 갖게 하는 것이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공부에 의욕을 일으키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